할아버지를 배신할 사람이 이 중에 있어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형, 저 할아버지 웃고 있는데 하나도 안 기뻐 보여. 그냥 TV 좀 꺼라.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아니야, 저 사람 눈빛 이상해. 뭔가 무서운 게 다가오고 있는데 모르는 것 같아. 사연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들으신 후 감정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월요일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언덕 위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하루가 시작된다. 좁은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낡은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다. 싱크대 옆 작은 도마 위에서는 시든 배추와 무가 칼질을 기다리고 있다. 태성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도시락 2개를 싸고 있다. 하나는 아버지를 위한 것, 하나는 동생을 위한 것이다. 밥을 꾹꾹 눌러 담고 김치를 한쪽에 넣고 계란말이 2조각을 정성스럽게 올린다. 대학 복학은 이미 2학기째 미루고 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주말 배달 대행, 틈나는 대로 하는 학원 청소까지. 그의 하루는 늘 시간과의 전쟁이다. 민호는 거실 겸 안방인 좁은 공간 한쪽 구석, 낡은 이불 위에서 졸다 깨달을 반복하고 있다. 벽에 붙은 작은 브라운관 TV에서는 아침 경제 뉴스가 흘러나온다. 화면 속에서는 정장을 차려입은 기자가 거대한 유리 건물 앞에서 리포트를 하고 있다. 한성그룹이 오늘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금융 IT 합병 계약을 체결합니다. 박노진 회장은 이번 거래로 그룹 자산 규모를 2배 이상 늘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화면이 전환되고 고급 양복을 입은 노인의 얼굴이 클로즈업 된다. 깊게 파인 주름, 날카로운 눈매, 단단하게 담은 입술.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고개만 끄덕이는 모습이 위험 있어 보인다. 민호의 눈동자가 화면에 고정된다. 졸음이 단번에 사라진다. 그는 TV 화면 속 노인의 얼굴을 마치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뚫어지게 바라본다. 입꼬리의 각도, 눈 밑의 미세한 그림자, 귀의 색깔, 코 주변의 핏기까지. 그의 시선은 마치 정밀 스캐너처럼 움직인다. 태성이 도시락 뚜껑을 닫으며 툭 던지듯 말한다. 저 양반이 우리 아파트값 2~3개쯤은 눈 깜빡할 사이에 버는 사람이래. 다른 세상 사람이야. 민호는 대답 대신 화면을 보며 중얼거린다. 형, 근데 이상해. 저 할아버지 웃고 있는데 눈은 안 웃고 있어. 뭔가 무서운 게 다가오는데 자기는 모르는 것 같아. 태성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한다. 그냥 TV나 꺼. 할머니 돌아가신 뒤로 내가 더 이상해졌어. 사람 얼굴 보고 뭘 안다는 거야. 민호는 입을 다물지만 시선은 여전히 화면을 떠나지 못한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린다. 민호야, 사람 얼굴은 거짓말을 못해. 타고난 것도 있지만 어떻게 살았는지가 더 진하게 남는 거야. 그래서 얼굴을 잘 봐야 한다. 입술이 어떻게 떨리는지, 눈빛이 어디로 가는지, 귀가 어떤 색인지. 그게 다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말해주는 거란다. 외할머니는 시장 입구에서 작은 점집을 운영했다. 사람들은 그를 언덕보살이라 불렀다. 송금이나 사주보다는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읽어냈다. 민호는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 무릎에 앉아
손님들 얼굴을 함께 보며 자랐다. 처음에는 놀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능력은 민호에게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민호는 혼자서도 사람들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어낼 수 있게 되었다. 학교 선생님의 피곤함, 편의점 아저씨의 불안함, 옆집 아줌마의 슬픔. 그는 말하지 않아도 보였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형도, 아버지도, 학교 친구들도. 현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린다. 야간 근무를 마친 아버지 도철이 축 늘어진 어깨로 들어온다. 보안회사 로고가 새겨진 낡은 근무복, 구겨진 명찰, 때 묻은 운동화. 그의 얼굴에는 밤새 선 피로가 가득하다. 애들아, 아빠 왔다. 밥은 먹었니? 도철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본다. 벽지가 곳곳에 벗겨진 좁은 공간, 천장 모서리에 곰팡이 자국,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 이곳이 가족 3명의 전부다. 태성이 아버지에게 수건을 건네며 말한다. 밥 차려놨어요. 씻고 드세요. 도철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벽시계를 본다. 새벽 5시 반. 2시간 뒤면 다시 출근해야 한다. 한성금융타워에서 주간 안내 업무가 기다리고 있다. 야간 경비와 주간 안내를 겸하는 이중 근무. 몸은 힘들지만 이 일자리 하나로 세 식구가 근근히 버티고 있다. 싱크대 위 낡은 바구니에는 고지서들이 쌓여 있다. 전기요금 연체 고지서, 가스비 독촉장, 관리비 미납 안내문. 휴대폰에는 대출 상환 알림 문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린다. 도철은 한숨을 삼키며 밥상 앞에 앉는다. 오늘은 회사에 큰 손님 오신다고 난리야. 청소부터 시작해서 로비 바닥까지 다 닦으라고 하더라. 나라도 실수 안 하게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태성이 아버지 앞에 도시락을 놓으며 묻는다. 누가 오는데요? 박노진 회장님이시래. 우리 회사 전체를 소유하신 분이야. 그분 앞에서 실수라도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잘리는 거지. 민호가 갑자기 고개를 든다. 아빠, 그 할아버지 방금 TV에 나왔어. 얼굴 봤는데. 도철이 손사래를 치며 말을 자른다. 야, 민호야. 그런 소리 밖에서 하지 마. 특히 아빠 회사 근처에서는 절대 안 돼. 알았지? 민호는 입을 다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하다. TV 속 노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른다. 눈 밑에 붉은 기운, 입술 끝에 미세한 떨림, 귀 뒤쪽에 어두운 그림자. 그것들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위험, 배신, 불. 민호는 밥숟가락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다. 형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고 아버지는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려 방 안으로 들어간다. 좁은 반지하에 다시 고요가 내려앉는다. 창밖으로는 동이 트기 시작한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 저 멀리 강남 쪽에서는 고층 빌딩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고 있다. 그중 하나가 한성금융타워일 것이다. 민호는 창문 너머 불빛을 바라보며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는 아직 모른다. 오늘 하루가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수조 원짜리 거래를 멈춰 세우고 거대한 재벌 그룹의 운명까지 뒤흔들게 될 거라는 것을. 월요일 오전 10시 태성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린다.
일용직 중개앱에서 긴급 알림이 떴다. 강남 쪽 이삿짐 센터에서 사람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시급은 평소보다 3,000원이나 높다. 태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건다. 네, 지금 바로 갈 수 있습니다. 1시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문제를 깨닫는다. 오늘은 아버지 점심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기로 한 날이다. 아버지는 회사 식당을 이용할 수 없다. 계약직 보안 직원에게는 식대가 제공되지 않는다. 매일 집에서 싸온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운다. 태성은 방 안에서 자고 있는 민호를 깨운다. 민호야, 일어나. 형이 급한 일 생겨서 나가야 돼. 민호가 비몽사몽 눈을 뜬다. 태성은 이미 싸놓은 도시락을 보자기에 싸며 말한다. 아빠, 도시락 좀 갖다 드려야 하는데 내가 가줄 수 있겠니? 강남역 바로 앞 큰 유리 빌딩 있잖아. 한성금융타워. 버스 타고 가면 돼. 162번 타고 강남역에서 내려서 다시 402번 타면 바로 앞에서. 길만 안 잃으면 돼. 민호는 잠이 덜 깬 얼굴로 고개를 끄덕인다. 태성은 현금 5,000원을 민호 손에 쥐어준다. 이거 교통카드 충전하고 남는 돈으로 점심 사 먹어. 그리고 아빠한테 도시락만 전해드리고 바로 집으로 와. 알았지? 민호는 보자기를 받아들고 신발을 신는다. 태성은 이미 황급히 현관문을 나선다. 민호는 혼자 남겨진 좁은 방 안에서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보자기를 꼭 안고 밖으로 나선다. 언덕길을 내려가는 동안 민호는 어젯밤 꿈을 떠올린다. 꿈속에서 그는 거대한 유리 건물 로비에 서 있었다.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지만 모두 얼굴이 흐릿했다. 단 한 사람, 흰 머리의 노인만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 노인은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162번 버스가 도착한다. 민호는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언덕 위 낡은 주택들이 점점 멀어지고 대신 높은 아파트 단지들이 눈에 들어온다. 강을 건너자 풍경이 완전히 바뀐다. 유리로 뒤덮인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깨끗한 인도. 민호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밖을 구경한다. 와, 아파트가 30개는 겹쳐 서 있는 것 같아. 강남역에서 내려 다시 402번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민호는 사람들을 관찰한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명품 가방을 든 여성들, 비싼 차들이 끊임없이 오간다.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 민호는 보자기를 꼭 안고 서 있다. 402번 버스는 금방 도착한다. 두 정거장만 지나자 거대한 유리 건물이 눈앞에 나타난다. 한성금융타워. 40층이 넘는 높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 외벽, 정문 위에 새겨진 금빛 로고. 민호는 고개를 뒤로 젖혀야 건물 꼭대기가 보인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민호는 숨이 막힐 듯한 느낌을 받는다. 로비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오간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에 부딪혀 메아리친다. 민호는 주눅 들기보다는 호기심이 더 크다. 그는 천천히 로비를 둘러보며 걷는다. 벽면에는 한성그룹의 역사를 담은 대형 사진들이 걸려 있다.
젊은 시절에 박노진이 삽을 들고 땅을 파는 사진, 첫 공장 준공식 사진, 해외 정상들과 악수하는 사진. 민호야. 아버지 도철의 목소리가 들린다. 민호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찾는다. 로비 한쪽 구석, 안내 데스크 옆에서 도철이 보안복 차림으로 손을 흔들고 있다. 민호는 뛰어가려다가 대리석 바닥에 미끄러질까봐 조심스럽게 걸어간다. 야, 여긴 내가 올 때가 아니다. 형은 뭐하고 너 혼자 보냈어? 도철은 당황한 얼굴로 민호를 구석으로 데려간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 민호는 보자기를 풀어 도시락을 꺼낸다. 형이 급한 일 생겨서요. 아빠, 이거 점심 드세요. 도철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눈시울이 붉어진다. 아들이 이 먼 길을 혼자 찾아와 도시락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한다. 고맙다, 민호야. 근데 이제 빨리 집으로 가야 한다. 오늘 여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큰 손님 오시는 날이라 다들 예민해. 바로 그때 로비 한쪽이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정문 쪽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먼저 들어온다. 이어서 고급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들이 줄지어 입장한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흰 머리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온다. 박노진, 네이비 색상의 맞춤 양복, 은색 넥타이, 반짝이는 구두. 그의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위엄이 있다. 주름진 얼굴, 날카로운 눈매, 단단하게 담은 입술. 이른이 넘은 나이지만 그 존재감은 로비 전체를 압도한다. 도철은 민호를 더 안쪽으로 밀어넣으며 속삭인다. 저분이 바로 박노진 회장님이시다. 우리 회사 전체를 소유하신 분이야. 숨도 크게 쉬지 마라. 저분 눈에 띄면 안 돼. 하지만 민호의 시선은 이미 박노진에게 고정되어 있다.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회장의 얼굴을 스캔한다. 이마의 주름 깊이, 눈 밑에 붉은 기운, 코 주변의 핏기, 귀의 색깔, 입술 끝에 떨림.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인다. 그런데 이상하다. 회장 옆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이 더 강하게 눈에 들어온다. 부드러운 미소를 띤 중년 남성. 회장에게 무언가를 귓속말하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 하지만 민호의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 귀가 뒤로 바짝 붙어 있다. 마치 무언가에 눌린 것처럼. 입술이 칼날처럼 얇다. 웃고 있지만 눈동자는 웃지 않는다. 코 옆으로 내려오는 검은 선. 외할머니가 경고했던 바로 그 상이다. 도둑의 상? 주인을 버리고 도망가는 귀.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입술.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 회장 일행이 바로 앞을 지나가려는 순간 민호의 입이 저절로 열린다. 할아버지, 옆에 도둑 있어요. 로비가 순식간에 얼어붙는다. 모든 발걸음이 멈추고 모든 시선이 민호에게 쏠린다. 도철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민호의 입을 막으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호는 박노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 말한다. 오늘 오후에 하려는 서명 있죠? 그거 하면 회장님 회사 반은 남의 거 되는 상이에요. 저 아저씨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로비의 정적이 흐른다. 박노진은 처음에는 무표정하게 민호를 내려다본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가에 조소를 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섞여 있다. 민호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고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이다. 회장은 잠시 민호를 응시하다가 고개를 돌려 옆에 선 최기석을 본다. 최기석은 당황한 기색 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유지하고 있다. 회장님, 그냥 어린아이의 장난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박노진은 대답 없이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한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조금 더 무겁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민호를 돌아본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생긴 의심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다. 로비에는 웅성거림만 남는다. 도철은 민호를 끌고 밖으로 나가려 하지만 이미 관리팀 직원들이 다가오고 있다. 오늘 하루가 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월요일 오후 3시 서울 시내 특급 호텔 대연회장. 샹들리에가 빛나는 넓은 홀, 수십 개의 카메라, 기자들의 플래시, 샴페인 잔을 든 투자자들. 무대 위에는 한성 마이너스 넥스트 전략적 합병 조인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양측 대표들이 긴 테이블 앞에 마주 앉는다. 박노진은 상석에 앉아 계약서를 펼친다. 넥스트 그룹 회장이 웃으며 악수를 청한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하다. 회장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번 합병으로 동아시아 금융 지형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박노진은 대답 없이 펜을 든다. 마지막 페이지 서명란. 펜 끝을 종이에 대려는 순간 손이 떨린다. 로비에서 본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른다. 그 또렷한 눈빛, 떨림 없는 목소리. 오늘 서명하면 회장님 회사 반은 남의 거 되는 상이에요. 장내가 조용해진다. 모두가 박노진의 다음 동작을 기다린다. 그는 펜을 든 채 멈춰 서 있다. 10초, 20초, 30초.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마침내 박노진은 펜을 내려놓는다. 이 계약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장내가 술렁인다. 넥스트 그룹 회장의 얼굴이 굳는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계약서는 이미 양측 법무팀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박노진은 천천히 일어선다. 조항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급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가지고 노십니까? 이미 언론에도 발표했고 투자자들도 다 모였습니다. 하지만 박노진은 이미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를 내려온다. 최기석 부회장이 황급히 뒤따라오며 속삭인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박노진은 최기석을 돌아본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귀를 유심히 본다. 뒤로 바짝 붙은 귀, 얇은 입술, 웃고 있지만 차갑게 느껴지는 눈동자. 자네 귀가 원래 저렇게 생겼나? 최기석은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박노진은 대답 없이 연회장을 빠져나간다. 뒤에서는 기자들의 고함 소리, 투자자들의 항의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같은 시각, 한성금융타워 경영지원본부. 한국법인 대표 윤동만의 집무실에서는 고함 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온다. 도대체 경비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회장님 앞에서 미친 소리를 짓거리는 직원을 왜 방치했어? 윤동만은 책상을 탁 치며 시설관리팀장 오세훈을 몰아붙인다.
오세훈은 고개를 숙인 채 답변한다. 죄송합니다. 해당 직원의 자녀가 갑자기 방문한 것이라. 자녀? 그게 변명이 돼?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됐는지 알기나 해? 당장 저 경비원 해고 처리해. 오세훈은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도철은 성실한 직원이다. 야간과 주간을 겸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대표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다. 화요일 오전 한성금융타워 직원 휴게실. 도철은 하룻밤 사이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출근했다. 어제 조인식 소식은 뉴스로 들었다. 회장이 계약을 보류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민호 때문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는 것. 오세훈 팀장이 휴게실로 들어온다.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다. 장주임, 정말 미안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대표님 직접 지시라. 도철은 서류를 받아들지 않는다. 그저 멍하니 테이블을 바라볼 뿐이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이가 도시락 전해주러 온 것뿐인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회장님께 한 말이 문제라는 겁니다. 회사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오세훈은 고개를 숙인다. 그도 이 상황이 부당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직장이라는 곳은 원래 그렇다. 힘없는 사람이 희생양이 되는 구조.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 처리는 인사팀에서 연락드릴 겁니다. 서류에는 즉시 해고 통보서라는 제목이 찍혀 있다. 도철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든다. 명찰도 회수당한다. 지난 3년간 목에 걸고 다녔던 그 명찰. 이제 그는 한성금융타워의 직원이 아니다. 화요일 저녁 언덕 위 반지하. 도철은 집안을 서성이고 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뒤 그는 하루 종일 잠을 자지 못했다. 밀린 대출이자, 관리비, 생활비. 당장 다음 달부터 집세를 낼 수 없다. 태성은 아버지 몰래 급전 대출 앱을 검색하고 있다. 민호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 가족 모두가 자신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힌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말만 안 했어도. 도철이 민호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싼다. 아니야, 민호야.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리게 되어 있어. 세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말없이 앉아 있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온다. 박노진 회장의 계약 보류 건이 여전히 톱뉴스다. 화면 속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쏟아낸다.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이미 양측이 합의한 계약을 당일에 번복하다니. 회장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철은 리모컨을 들어 TV를 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들 가족의 운명이 저 화면 속 노인의 한마디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밤이 깊어간다. 언덕 위 반지하에는 어둠만이 내려앉는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른다. 이 어둠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전야라는 것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언론은 연일 박노진을 집중 조명한다. 한성 박노진 수조원 계약 당일 돌연 번복 경영 판단 능력 논란. 로비 초등학생 말 듣고 계약 중단. 미신 경영 의혹. 넥스트그룹 한성 상대 손해배상 검토 시장 신뢰 추락.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박노진 회장, 한성그룹 계약 파기, 치매 회장이
며칠째 상위권을 차지한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 회장 치매 걸린 거 아님? 재벌들 원래 점쟁이 믿잖아. 키읔키읔. 저 나이면 판단력 흐려질 만도 하지. 수요일 오후 한성금융타워 임원 회의실에서는 긴급 화상회의가 열린다. 뉴욕 본사 이사들이 스크린 속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낸다. 조인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시장은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회장님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최기석 부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신중하게 답변한다. 회장님께서는 계약 조항 중 일부를 재검토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건강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속 이사들의 표정은 굳어 있다. 누군가가 냉정하게 말한다. 그렇다면 왜 언론에서는 로비에서 만난 아이의 말을 듣고 결정을 번복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진다. 최기석은 잠시 말을 잃는다. 윤동만 대표가 황급히 거든다.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월요일 로비 소동은 단순한 해프닝이었고 해당 직원은 이미 해고 조치했습니다. 그 해프닝 때문에 경비원을 해고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진다. 결론은 명확하다. 박노진의 경영 판단 능력에 대한 공식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 필요하다면 직무정지 가처분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 회의가 끝난 뒤 최기석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간다. 문을 닫고 창밖을 바라본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른다.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는데. 그는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낸다. 그 안에는 한성한국법인의 핵심 자산 목록과 서버 백업 파일이 담겨 있다. 이미 넥스트 그룹과의 비밀 협상은 끝났다. 회장이 무너지면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리고 그룹 전체를 넥스트에 넘기고 새 회사의 대표 자리를 보장받는다. 노인네가 아이 말이나 듣고 있으니 이런 꼴이 되지. 그는 USB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잠근다. 이제 시간 문제다. 목요일 밤 박노진의 회장실. 박노진은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아 밤새도록 창밖 불빛만 바라본다. 나흘 동안 쏟아진 언론 보도, 이사회의 압박, 시장의 냉소,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 나는 정말로 아이 말에 휘둘린 미친 노인이 된 건가? 그는 세면대 앞에 선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본다. 평생 숫자와 계약서만 보고 살았다. 사람의 얼굴 따위는 중요하게 생각한 적이 없다. 하지만 오늘따라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진다. 왼쪽 눈 밑 작은 붉은 점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인다. 예전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점.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점이 마치 경고등처럼 느껴진다. 헛소리야. 어린애가 뭘 안다고. 그는 중얼거리지만 마음 한쪽의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결국 그는 비서에게 전화한다. 월요일에 로비에서 소동 일으킨 경비원, 주소 알아냈나? 네, 회장님. 해당 직원은 화요일에 해고 처리되었고 주소는 파악했습니다. 그 주소로 갈 수 있게 차를 준비해 주게. 아니, 차는 필요 없어. 택시를 불러주게. 회장님, 직접 가시려는 겁니까?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금요일 저녁 강남의 빛나는 도심을 벗어나 언덕 많은 변두리로 올라가는 택시.
박노진은 늘 타던 리무진 대신 평범한 택시 좌석에 앉아 밖을 본다.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낡은 주택가가 나타난다. 택시는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올라간다. 가로등이 듬성듬성한 언덕길. 박노진은 창밖을 보며 생각한다. 자신이 평생 만들어온 세계와 너무나 다른 곳. 하지만 이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 달동네 계단을 올라와 반지하 앞에 선 박노진. 좁은 문틈 사이로 태성과 도철, 민호가 소박한 밥상 앞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 보인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한 냄비, 김치 한 접시. 그게 전부다. 박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린다. 문이 열리고 도철이 회장 얼굴을 보자마자 숟가락을 떨어뜨린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근처에도 안 가겠습니다. 박노진은 예상과 달리 먼저 허리를 굽힌다. 내가 잘못했네. 자네를 자른 것도, 그 아이 말을 무시한 것도. 도철과 태성, 민호는 얼어붙은 듯 서 있다. 재벌 회장이 자신들 집 앞에 서서 사과를 하고 있다. 믿기지 않는 광경이다. 들어가도 되겠나? 할 이야기가 있네. 도철은 얼떨결에 문을 열어준다. 박노진은 좁은 현관을 지나 거실 겸 안방으로 들어선다. 벗겨진 벽지, 곰팡이 핀 천장 모서리, 낡은 장판.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다. 좁은 방 안, 재벌 회장과 해고된 경비원이 한평 남짓한 장판 위에 마주 앉는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다. 박노진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밥상 위에 펼친다. 안에는 한성금융타워 핵심 임원들의 사진이 여러 장 들어있다. 여기 한국법인 핵심 간부들 얼굴이네. 이 중에 내 코 밑에서 불을 지피는 자가 있다면 내 눈에는 보이겠나? 민호는 어리둥절하면서도 사진 한 장씩을 들어본다. 박노진은 조용히 기다린다. 도철과 태성은 숨죽여 지켜본다. 첫 번째 사진, 윤동만 대표. 민호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이 아저씨는 눈이 얕아요. 큰 판은 못 짜고 눈치만 보는 상이에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바람 부는 쪽으로 몸을 돌리는 사람. 박노진은 고개를 끄덕인다. 정확한 관찰이다. 윤동만은 능력은 있지만 줏대가 없다. 늘 강한 쪽에 붙는 스타일. 두 번째, 재무이사. 이 사람은 코가 짧아서 돈을 밝히지만 큰 욕심은 못 내요. 작은 것에 집착하는 상. 세 번째, 네 번째도 비슷하게 지나간다. 민호는 각 사진마다 짧게 인상을 말한다. 박노진은 하나하나 귀담아 듣는다. 놀랍게도 민호의 관찰은 자신이 수년간 함께 일하며 느낀 것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다가 민호의 손이 한 사진 앞에서 멈춘다. 최기석 부회장. 민호는 한참을 그 사진을 들여다본다. 표정이 점점 굳어진다. 박노진이 묻는다. 뭐가 보이나? 이 아저씨 귀 좀 보세요. 민호는 사진 속 최기석의 귀를 가리킨다. 뒤로 바짝 붙어 있는 귀. 이렇게 귀가 뒤로 눌린 사람은요, 바람 불면 주인을 먼저 버리고 도망가요. 외할머니가 그랬어요. 이런 귀 가진 사람하고는 큰일 같이 하지 말라고. 박노진의 표정이 굳는다. 20년간 옆에 두었던 사람. 가장 신뢰했던 측근. 그의 귀를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민호는 계속 말한다. 그리고 입술 보세요.
이렇게 칼날처럼 얇은 입술은 속에 욕심을 가득 담아도 겉으로는 안 보이는 상이에요. 늘 웃으면서도 남의 걸 자기 걸로 만들 생각만 하는 사람. 방 안 공기가 차갑게 식는다. 태성과 도철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박노진의 얼굴도 본다. 회장은 피하지 않고 민호의 시선을 받아들인다. 회장님, 눈 밑에 붉은 점 있죠? 저건 집안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몰래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려 한다는 상이에요. 박노진은 손으로 자신의 눈 밑을 만진다. 작은 점, 언제부터 생겼는지도 모르는 점. 하지만 지금은 그 점이 마치 폭탄의 타이머처럼 느껴진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고 결심한 표정으로 도철을 본다. 자네, 나를 도와줄 수 있겠나? 무슨 말씀이신지. 경비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지. 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저 부회장이 어디를 드나드는지, 누굴 만나는지 좀 봐줄 수 있겠나? 도철은 망설인다. 평생 경비원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미행을 한다? 하지만 가족을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노인이 어쩌면 자신들에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제가 할 수 있는 선까지는 해보겠습니다. 박노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에서 현금 뭉치를 꺼낸다. 우선 이걸 받아주게. 자네 가족이 당분간 버틸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이건 미리 주는 급여야. 자네는 지금부터 내 개인 조사원이네. 도철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는다. 눈물이 핑 돈다. 박노진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민호를 본다. 내가 본 게 진짜라면 나는 지금 거대한 함정 위에 서 있는 거겠지. 그렇다면 불을 지르기 직전에 그놈 손에서 성냥을 뺏어와야겠어. 문을 나서며 박노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관상이 진짜 사람의 운명을 보여준다면 내 얼굴도 언젠가 바뀔 수 있을까? 금요일 밤이 깊어간다. 동맹이 맺어진 것이다. 주말 동안 도철은 박노진에게서 받은 자료들을 검토한다. 최기석의 일정표, 자주 가는 장소 목록, 차량 번호. 박노진은 비서를 통해 최대한 정보를 모아 전달했다. 월요일부터 시작하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들키지 않는 선에서만 하게. 박노진의 당부가 전화기 너머로 들린다. 도철은 긴장되지만 가족을 위해 해야 한다고 다짐한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도철은 일찍 집을 나선다. 손에는 박노진이 건네준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있다. 카메라 줌 기능이 좋고 야간 촬영도 가능하다. 강남 한복판, 한성금융타워 지하주차장 근처. 도철은 커피숍에 앉아 창밖을 지켜본다. 오전 10시 검은 외제 세단이 주차장에서 나온다. 최기석의 차다. 넘버를 확인하고 도철은 재빨리 밖으로 나간다. 차량이 신호등에 걸린다. 도철은 거리를 두고 따라간다. 차가 다시 출발하면 택시를 잡아타고 뒤를 쫓는다. 경비원 시절 익힌 감각이 살아난다. 너무 가까이 붙지도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않는다. 최기석의 차는 강남 뒷골목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다. 고급 일식집이 즐비한 골목. 간판도 없는 건물들.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곳들이다. 차는 한 건물 앞에 멈춘다. 도철은 맞은편 골목에 숨어 차량을 지켜본다. 최기석이 내린다. 양복 차림이지만 넥타이는 풀어져 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건물 뒷문으로 들어간다.
도철은 휴대폰을 꺼낸다. 건물 입구를 촬영한다. 시간, 장소, 차량 번호를 메모한다. 그리고 기다린다. 1시간쯤 지났을까? 뒷문이 다시 열린다. 최기석이 나온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다. 낯선 중년 남성 2명이 함께 나온다. 정장 차림, 고급 시계,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도철은 본능적으로 안다. 저들은 한성 사람이 아니다. 세 사람은 건물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다. 최기석이 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낸다. USB처럼 보인다. 그것을 상대에게 건넨다. 상대는 받아들고 최기석의 어깨를 두드린다.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린다. 도철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올린다. 셔터를 누른다. 1번, 2번, 3번. 최대한 선명하게. 얼굴이 보이도록. USB 교환 장면이 보이도록. 촬영을 마치고 도철은 재빨리 골목을 빠져나온다. 가슴이 쿵쾅거린다. 혹시 들킨 건 아닐까? 뒤를 돌아보지만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도철은 촬영한 사진들을 확인한다. 어둡지만 얼굴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 USB를 주고받는 장면도 선명하다. 이 정도면 회장님을 살릴 수 있겠지. 도철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불안하다. 이 증거만으로 충분할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언덕 위 반지하에서 박노진과 도철, 민호가 다시 모인다. 도철은 촬영한 사진들을 노트북 화면으로 보여준다. 박노진은 화면을 확대해서 본다. 최기석의 얼굴, 낯선 남성들, USB를 주고받는 손. 하나하나가 명확하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제가 알아봤는데 넥스트 그룹 전략 기획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 그룹이죠. 박노진의 표정이 차갑게 굳는다. 그렇다면 최기석은 우리 회사 핵심 자료를 경쟁사에 넘긴 거야. 배임이고 횡령이고 이건 범죄야. 민호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이 사진들로 잡을 수 있어요? 박노진은 고개를 젓는다. 아직 부족해. USB 안에 뭐가 들었는지 증명해야 하고 거래 대가가 뭔지도 밝혀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저 순간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배신이라는 걸 입증해야지. 태성이 거든다. 그럼 더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거네요? 그래. 그리고 그걸 모으는 동안 저쪽에서는 나를 완전히 몰아내려 할 거야. 시간이 없어. 박노진은 잠시 생각에 잠긴다. 그러다가 다시 입을 연다. 좋아. 이제 쥐덫을 놓을 시간이야. 쥐가 치즈를 완전히 입에 무는 순간 그때 덫을 닫는 거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본다. 언덕 아래 서울의 불빛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최기석이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자신도 준비가 되었다. 달동네 반지하의 작은 방. 재벌 회장과 해고된 경비원, 그리고 관상을 보는 아이. 이 세 사람이 거대한 그룹을 흔들 작전을 짜고 있다. 누가 봐도 믿기 힘든 동맹. 하지만 이들에게는 진실이 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뉴욕 본사로부터 공문이 도착한다. 한성금융타워 임원들은 긴급히 소집된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미국 시각 새벽 뉴욕 본사 이사회 멤버들의 굳은 얼굴이 비친다. 박노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화면 속 이사 중 한 명이 냉정하게 선언한다. 회의실이 얼어붙는다. 직무정지. 창업주가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보름간의 행보를 볼 때 회장의 경영 판단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수조 원 규모의 계약을 합리적 이유 없이 번복했고 이로 인해 회사 신뢰도가 급락했습니다. 최기석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선다. 표정은 침통하지만 눈빛은 차분하다. 이사님들, 저 역시 회장님을 20년간 모셔온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괴롭습니다만 최근 회장님의 판단이 예전 같지 않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윤동만 대표가 재빨리 거둔다. 저도 같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뵙는 입장에서 회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스크린 속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결론은 이미 정해진 듯하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회장의 소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면 직무정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화상회의가 종료된다. 최기석은 자리에 남아 창밖을 바라본다. 윤동만이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부회장님, 이제 정말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기석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금요일이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지. 같은 시각, 박노진의 회장실. 박노진은 책상 앞에 앉아 공문을 읽고 있다. 직무정지 가처분 검토. 평생 일궈온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다.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온다. 회장님, 법무팀에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네. 물러나게.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러간다. 박노진은 혼자 남는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인다. 저 아래 어딘가에 달동네 반지하가 있다. 그곳에서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는 지쳤다. 정말로 자신이 틀린 건 아닐까? 어린아이의 말을 믿고 20년 측근을 의심한 것이 모두가 자신을 미쳤다고 말한다. 어쩌면 그들이 맞는 건지도 모른다.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낸다. 젊은 시절 자신과 함께 웃고 있는 여인. 아내 고미랑. 20년 전 세상을 떠난 그녀. 박노진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본다. 아내는 늘 걱정했다. 남편이 너무 빨리, 너무 멀리 달려가는 것을. 숫자와 계약서만 보고 사람의 얼굴은 보지 않는 것을. 당신이 옆에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그의 눈가가 붉어진다. 평생 울지 않고 살아온 남자가 혼자 있는 회장실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수요일 저녁, 달동네 반지하. 도철이 황급히 집에 들어온다. 손에는 신문 여러 부가 들려 있다. 모두 같은 헤드라인이다. 한성 박노진, 이번 주 직무정지 위기. 창업주 퇴출 수순 경영권 분쟁 격화. 민호는 신문을 보며 불안해한다. 아빠, 회장님 괜찮으실까요? 모르겠다. 어제 전화드렸는데 목소리가 많이 지쳐 계시더라. 태성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한다. 우리가 찍은 사진도 소용없는 건가요? 아직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대. USB 안에 뭐가 있는지, 최기석이 무슨 대가를 받기로 했는지 그걸 입증 못하면 소용없다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민호는 신문 속 박노진의 사진을 뚫어지게 본다.
기사용으로 찍힌 오래된 사진. 하지만 민호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인다. 아빠, 나 회장님 만나러 가면 안 돼요? 뭐? 갑자기 왜? 회장님 얼굴 다시 봐야 할 것 같아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서요. 도철은 망설이다가 박노진에게 전화를 건다. 한참 뒤 전화가 연결된다. 회장님, 민호가 회장님을 뵙고 싶다고 하는데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흐른다. 그리고 지친 목소리가 들린다. 좋네. 오늘 밤 10시에 회사 뒷문으로 오게. 내가 문을 열어놓겠네. 목요일 밤 10시, 한성금융타워. 평소에는 불야성 같던 빌딩이 오늘은 조용하다. 야간 청소 직원 몇 명만 남아있다. 도철과 민호는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간다. 비상계단을 통해 최상층으로 올라간다. 회장실 문이 반쯤 열려 있다.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온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간다. 박노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다. 등이 굽어 보인다. 민호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작아 보인다. 왔나? 박노진은 돌아보지 않고 말한다. 회장님. 민호가 다가간다. 박노진은 천천히 몸을 돌린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2주일간의 피로가 가득하다. 눈 밑 다크서클, 주름 사이에 깊은 골, 핏기 없는 입술. 내가 날 보러 왔다는 건 내 얼굴에서 뭔가 봤다는 거겠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박노진은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연다. 안에 사진을 꺼내 민호에게 건넨다. 이 사람 얼굴도 좀 봐줄 수 있겠나? 내 아내였던 사람이야. 민호는 사진을 받아든다.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여인이 웃고 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가 보인다. 민호는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본다. 이 아줌마는 회장님을 많이 걱정한 상이에요. 박노진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늘 걱정했지. 내가 너무 멀리, 너무 빠르게 달릴까봐. 민호는 계속 말한다. 근데요, 원망은 안 했어요. 화는 냈어도 마음속에서는 저 사람 짐이 너무 무겁진 않을까 그 생각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박노진의 입술이 떨린다. 아내가 위독할 때도 계약 때문에 병원에 못 갔던 날. 그날 이후로 자신의 얼굴 한켠에 자리 잡은 작은 흉터와 붉은 점. 그는 결국 주저앉으며 눈물을 털어놓는다. 나는 숫자만 보고 산 줄 알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사람 얼굴을 못 보고 살았구나. 도철은 문 밖에 서서 지켜본다. 재벌 회장이 어린아이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 하지만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진짜 강함으로 가는 과정임을 안다. 민호는 박노진 옆에 앉는다. 회장님, 지금이라도 얼굴 바꾸면 되잖아요. 박노진이 눈물을 닦으며 민호를 본다. 얼굴을 바꾼다고? 네. 나쁜 마음 먹은 사람 잡고 좋은 마음으로 살면 얼굴도 따라 바뀐다고 외할머니가 그랬어요. 회장님은 이미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아빠도 살려주시고. 박노진은 민호의 말을 곱씹는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네. 내 얼굴 마지막으로 한 번은 제대로 만들어보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선다. 눈빛이 다시 살아난다. 민호야, 고맙다. 내가 날 다시 세워줬어. 민호는 웃으며 답한다. 제가 한 건 없어요. 회장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걸 다시 찾으신 거예요. 박노진은 창밖을 본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답다. 그는 결심한다. 금요일 소명 자리에서 모든 걸 걸겠다고. 그리고 그 전에 마지막 한 수를 준비하겠다고. 도철 씨, 내일부터 우리 마지막 작전을 시작하네. 무슨 작전이신지요? 나를 완전히 무너뜨린 척 하는 거야. 그래야 저놈이 마지막 카드를 꺼낼 테니까. 도철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박노진은 책상으로 가서 메모지에 뭔가를 적는다. 한성금융타워 보안실에 오세훈이라는 팀장이 있네. 자네가 일할 때 직속 상관이었지? 네, 맞습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더군. 회사 눈치는 보지만 기본적으로 양심은 있어. 내일 그 사람을 만나서 이걸 전해주게. 박노진은 봉투 하나를 건넨다. 안에는 편지와 함께 상당한 액수의 수표가 들어있다. 회의실 CCTV와 녹음 시스템 접근 권한을 달라고 할 거야. 공식적으로는 안 되니까 비밀리에. 그리고 이 돈은 그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비용이야.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필요 있네.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전쟁에서는 모든 무기가 필요하니까. 금요일 아침 한성금융타워 지하주차장. 도철은 오세훈 팀장을 만난다. 오세훈은 도철을 보자 미안한 표정을 짓는다. 장주임아니, 이제 주임도 아니지. 미안하네. 내가 자네를 지켜주지 못했어. 괜찮습니다, 팀장님.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도철은 박노진의 편지와 수표를 건넨다. 오세훈은 봉투를 열어보고 얼굴이 굳는다. 이게 무슨? 회장님께서 팀장님을 믿고 부탁하신 겁니다. 이번 금요일 이사회 CCTV와 녹음 시스템을 회장님께 직접 연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세훈은 한참을 고민한다. 회사를 배신하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 배신자를 잡는 일이기도 하다. 만약 이게 잘못되면 나도 끝이야. 그래서 회장님께서 이 돈을 준비하신 겁니다. 팀장님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오세훈은 깊은 한숨을 쉰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인다. 알았네. 하지만 이게 정말 회사를 살리는 일이어야 해. 만약 그냥 개인적인 복수라면. 아닙니다. 이건 진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오세훈은 봉투를 받아든다. 결정을 내렸다. 금요일 오후 회장실. 박노진은 일부러 더 초라한 차림으로 회사에 등장한다. 구겨진 양복, 느슨한 넥타이, 흐트러진 머리. 걸음걸이도 불안정하게, 손도 일부러 떨리게 한다.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들이 수군거린다. 회장님 정말 안 좋아 보이시네. 직무정지 소식 듣고 충격 받으신 거 아냐? 소문은 빠르게 퍼진다. 박노진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이제 끝이라고. 최기석이 회장실로 찾아온다. 그는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들어온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노진은 창밖을 보며 힘없이 말한다. 기석아, 이제 나는 자신이 없네. 무슨 말씀을? 한국법인 자산과 구조조정은 자네가 알아서 해보게. 나는 이제 손을 떼는 게 맞을 것 같아. 최기석의 눈빛이 변한다. 기다렸던 순간이다. 회장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직? 아니야. 모두가 내가 틀렸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들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박노진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낸다. 한국법인 경영권 위임 동의서 초안이다.
이걸 법무팀에 전달하게. 다음 주 월요일 이사회에서 자네가 한국법인 전체를 책임지는 걸로 하지. 최기석은 서류를 받아든다.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흥분 때문이다. 회장님,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그래. 나는 이제 늙었어. 새로운 사람이 필요해. 최기석은 서류를 꼭 쥔다.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하지만 재빨리 감춘다. 회장님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그는 회장실을 나선다. 복도로 나서자마자 주먹을 쥔다. 드디어 20년을 기다렸다. 이제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된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집무실로 가서 휴대폰을 꺼낸다. 넥스트그룹 전략실장에게 전화를 건다. 나야. 다음 주 월요일이면 모든 게 끝나. 한국법인 전체가 내 손에 들어와. 그때 우리가 약속한 대로 진행하면 돼.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린다. 좋아. 그럼 계약서 최종본을 보내지. 넌 새 회사 CEO. 우리는 한성자산. 완벽한 거래야. 최기석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본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인다. 곧 모두 자기 것이 될 풍경이다. 하지만 그는 모른다. 지금 이 순간 그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오세훈이 비밀리에 연결한 시스템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달동네 반지하에서는 박노진과 도철, 민호가 노트북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녹음 내용을 듣고 있다는 것을. 박노진은 헤드폰을 벗으며 조용히 말한다. 이제 충분해.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통할 거야. 도철이 흥분된 목소리로 묻는다. 그럼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겁니까? 아니, 아직 아니야.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해. 저놈이 마지막 카드를 다 꺼낼 때까지. 민호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회장님, 위험하지 않으세요? 월요일까지 기다리면. 박노진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괜찮아. 이제 마지막이야. 그리고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거니까. 그는 창밖을 본다. 해가 지고 있다. 주말이 지나면 월요일이다. 그날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다. 자,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자. 월요일 이사회, 그곳이 우리의 전장이야. 주말 동안 박노진은 철저히 준비한다. 달동네 반지하가 작전 본부가 되었다. 노트북 2대, 녹음 파일들, 사진 자료들이 좁은 방 안에 가득하다. 토요일 오전, 박노진은 법률 자문을 받을 변호사를 조용히 접촉한다. 한성그룹 고문 변호사가 아니라 외부의 독립적인 형사 전문 변호사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배임, 업무상 횡령, 영업비밀 유출. 이 정도면 최소 5년 이상 실형입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회장님, 왜 지금 당장 고소하지 않으십니까? 월요일까지 기다리면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박노진은 고개를 젓는다. 변수가 아니라 확실한 결말을 원합니다. 월요일 이사회에서 저놈이 직접 입으로 모든 걸 털어놓게 만들 겁니다. 그 자리에 이사들, 임원들 모두 앞에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증거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람들이 직접 보고 들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월요일 이사회 직후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경찰도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달동네 반지하.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 박노진, 도철, 태성, 민호. 태성이 만든 소박한 저녁 식사가 상 위에 놓여 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박노진은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바라본다. 이런 밥상에서 밥 먹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도철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회장님 댁에서는 뭐 드시는데요? 호텔 음식, 고급 레스토랑 음식, 그런 거 먹죠. 근데 맛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영양소 섭취하는 기분이지. 박노진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뜬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짓는다. 이게 이렇게 맛있는 거였나? 태성이 쑥스러워하며 웃는다. 별거 아닌데요. 그냥 집된장이랑 감자 몇 개 넣은 거예요. 아니야. 이게 진짜 맛이야. 내가 잊고 살았던 맛. 네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한다. 재벌 회장과 가난한 가족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 풍경.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지만 이상하게 자연스럽다. 식사를 마치고 박노진은 민호에게 묻는다. 민호야, 마지막으로 내 얼굴 한 번만 봐줄래?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박노진의 얼굴을 자세히 본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말한다. 예전보다 좋아지셨어요. 뭐가? 눈밑 붉은 점 조금 옅어졌어요. 그리고 입꼬리가 예전엔 아래로 처져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올라가 있어요. 박노진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진다. 정말? 네. 외할머니가 그랬어요. 마음이 바뀌면 얼굴도 바뀐다고. 회장님은 지금 좋은 일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따라 바뀌는 거예요. 박노진은 미소를 짓는다. 오랜만에 진짜 웃는 것 같다. 고맙다, 민호야. 내가 나한테 용기를 줬어. 밤이 깊어간다. 박노진은 작은 이불을 덮고 거실 한쪽에 누운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호텔이 아닌 곳에서 자는 밤이다. 곰팡이 핀 천장, 삐걱거리는 바닥, 차가운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창문.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하다. 옆방에서는 도철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고 민호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린다. 이게 가족이라는 거구나. 박노진은 생전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 재벌 총수로 살면서 놓쳤던 것. 바로 이런 평범한 온기였다. 월요일 아침 한성금융타워. 박노진은 예정대로 초라한 모습으로 출근한다. 더 구겨진 옷, 더 흐트러진 머리, 더 불안정한 걸음걸이. 직원들의 시선이 동정과 냉소 사이를 오간다. 회장님 정말 끝났네. 월요일 이사회 끝나면 퇴진 발표하실 거래. 복도에서 들리는 수군거림. 박노진은 들은 척도 안 한다. 회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는다. 오전 10시 최기석이 찾아온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다. 회장님, 오늘 이사회 안건 정리해 왔습니다. 박노진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수고했네. 최기석은 서류를 펼친다. 한국법인 경영권 전면 위임의 건, 신규 전략적 제휴 승인의 건, 자산 매각 및 구조조정 권한 위임의 건. 이 안건들만 통과되면 제가 한국법인을 완전히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은 그저 승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박노진은 서류를 대충 훑어본다. 넥스트 그룹과의 제휴라 자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네, 물론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이제 편히 쉬십시오. 최기석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기지 않는다.
어차피 끝난 노인이니까. 그럼 오후 2시 이사회에서 뵙겠습니다. 최기석이 나간다. 박노진은 혼자 남아 창밖을 본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린다. 쥐가 치즈를 입에 물었어. 이제 덫을 닫을 시간이야. 같은 시각 대회의실 밖 복도. 오세훈 팀장이 조심스럽게 회의실 안으로 들어간다. 비밀리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최종 점검한다. 모두 정상 작동한다. 회장실 노트북으로 실시간 전송된다. 회의실 밖에는 평범한 청소 직원으로 위장한 도철이 서 있다. 청소 카트를 밀면서 주변을 경계한다. 오후 2시 이사회가 시작된다. 대회의실에는 한국 이사 10명과 대형 스크린 속 뉴욕 이사 5명이 참석한다. 상석에는 박노진이 앉는다. 오늘따라 더 작아 보이는 모습. 최기석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한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오늘 상정된 안건은 한국 법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화면에 화려한 그래프들이 나타난다. 넥스트 그룹과의 제휴로 인한 예상 수익, 구조 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이번 제휴를 통해 한성은 동아시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수치가 완벽하다.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윤동만 대표가 거둔다. 저도 이 안건에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한국 법인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입니다.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찬성 의사를 밝힌다. 분위기는 완전히 최기석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박노진은 조용히 앉아 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최기석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긴다. 그럼 이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 순간 박노진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 잠깐. 회의실이 조용해진다. 모두의 시선이 박노진에게 쏠린다. 박노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선다. 그리고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편다.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투표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네. 최기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다.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박노진은 리모컨을 든다. 그리고 스크린을 바꾼다. 최기석의 프레젠테이션이 사라지고 새로운 화면이 나타난다. 강남 뒷골목 일식집 앞. 최기석이 넥스트 그룹 임원들과 USB를 주고받는 장면. 선명한 고화질 사진이다. 회의실이 술렁인다. 이건 뭡니까? 최기석의 얼굴이 굳는다. 박노진은 다음 화면을 넘긴다. 이번에는 녹취록이다. 금요일 최기석이 넥스트 그룹과 나눈 전화 내용. 한 글자 한 글자가 스크린에 또렷하게 표시된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모든 게 끝나. 한국법인 전체가 내 손에 들어와. 넌 새 회사 CEO, 우리는 한성자산. 완벽한 거래야.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뉴욕 이사들의 얼굴도 경악으로 일그러진다. 최기석은 버티려 한다. 이건 조작입니다. 누가 이런. 박노진은 리모컨을 다시 누른다. 이번에는 영상이다. 최기석의 집무실에서 서랍을 열고 USB를 꺼내는 장면. CCTV 영상이다. 자네 서랍에 들어있는 그 USB, 거기 뭐가 들어있나? 최기석은 대답하지 못한다.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박노진은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선다. 이제 더 이상 무너진 노인이 아니다.
수십 년간 그룹을 이끌어온 창업주의 위엄이 돌아왔다. 최기석, 자네는 20년간 내 옆에 있으면서 회사 핵심 자산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어. 그게 자네가 말하는 전략적 제휴의 실체야. 회의실 문이 열린다. 검찰 수사관과 경찰들이 들어온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고 따라 들어온다. 최기석 씨,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진다. 최기석은 저항하지 못한다. 그저 박노진을 노려볼 뿐이다. 당신이 연기를 한 겁니까? 박노진은 차갑게 미소 짓는다. 그래. 자네가 마지막 카드를 다 꺼낼 때까지 기다렸어. 고맙더군. 끝까지 욕심을 참지 못해줘서. 최기석이 끌려나간다. 회의실에는 충격과 침묵만 남는다. 박노진은 남은 이사들을 둘러본다. 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의 때 새로운 한국법인 경영체제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나선다. 복도에서 도철이 기다리고 있다. 둘은 눈빛을 교환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끝났다. 월요일 오후 3시, 최기석이 경찰에 연행된 지 1시간이 지났다. 한성금융타워는 발칵 뒤집혔다. 복도마다 직원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언론사 기자들이 로비에 몰려들기 시작한다. 박노진은 회장실로 돌아와 도철과 민호를 불러들인다. 오세훈 팀장도 함께 들어온다. 오 팀장, 수고 많았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거야. 오세훈은 긴장한 표정으로 답한다. 회장님, 제가 한 일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문제? 오히려 자네는 회사를 구한 거야. 걱정 말게. 내가 책임지겠네. 박노진은 봉투 하나를 더 꺼낸다. 그리고 이건 약속했던 대로 자네 보너스야.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자네를 보안본부장으로 승진 발령하겠네. 오세훈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봉투를 받는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노진은 도철을 본다. 도철 씨도 이제 정식으로 우리 회사에 복직하게. 아니, 복직이 아니라 신규 직급으로 들어오는 거지. 경영지원본부 특별보좌관. 내 직속이야. 도철은 어안이 벙벙하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직급을. 자네는 이번에 회사를 구했어. 그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마지막으로 박노진은 민호를 본다. 민호는 창밖을 보고 있다. 민호야. 네, 회장님. 내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고맙다.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웃는다. 저는 그냥 본 걸 말씀드린 거예요. 회장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박노진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래도 고맙다. 그리고 너한테 약속한 거 잊지 않았어. 같은 날 저녁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다. 한성금융타워 1층 프레스센터. 수십 개의 카메라와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박노진이 단상에 오른다. 옆에는 법무팀장과 대변인이 서 있다. 플래시가 터진다. 박노진은 준비한 원고를 펼친다. 오늘 한성그룹 한국법인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기석 전 부회장이 회사 핵심 자산을 경쟁사에 유출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어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든다. 질문이 쏟아진다. 회장님, 그렇다면 2주 전 계약 보류건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까? 박노진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습니다.
당시 저는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계약을 보류하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첩보는 어디서 입수하셨습니까? 박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보호하겠습니다. 다만 평범한 시민이 용기 내어 진실을 알려준 덕분에 회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침해설, 미신 경영 의혹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노진은 쓴웃음을 짓는다. 그건 제가 일부러 만든 연막이었습니다. 진짜 배신자를 안심시키고 마지막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기자회견은 1시간 넘게 이어진다. 박노진은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한다. 회견이 끝날 무렵 그는 한 가지를 더 발표한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 더 발표하겠습니다. 한성그룹은 교육 소외 계층 아동을 위한 한성희망교육재단을 설립하고 초기 출연금 1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플래시를 터뜨린다.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은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용기와 순수함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박노진은 원고를 접는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본다. 사람을 보는 눈. 그것이 경영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배웠습니다. 화요일 아침, 언론은 180도 달라진 논조로 보도한다. 한성 박노진, 내부 배신자 소탕 노련한 경영 수완 재평가. 침해설은 연막작전, 20년 측근 배신 적발. 100억 교육재단 설립 발표 사회 환원 의지 밝혀. 커뮤니티 게시판 반응도 바뀐다. 와, 진짜 영화 같은데? 회장이 진짜 고수였네. 나이 들어도 정신 똑바른 사람은 다르구나. 한편 검찰 조사실. 최기석은 변호사도 없이 혼자 앉아 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USB 내용물, 통화 녹취, 계좌 추적. 모든 것이 그를 가리킨다. 왜 그랬습니까? 20년이나 함께 일한 사람을 배신한 이유가 뭡니까? 검사가 묻는다. 최기석은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답한다. 늘 2인자였어요. 아무리 일해도 아무리 충성해도 결국 창업주 아들도 아니고 피도 안 섞인 사람은 1인자가 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 겁니까? 팔아넘기는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내가 진짜 주인이 되는. 검사는 고개를 젓는다. 결국 욕심이었군요. 최기석은 쓴웃음을 짓는다. 그리고 중얼거린다. 그 아이가 맞았어. 내 귀가 정말 주인을 버리는 귀였나 봐. 수요일 오후 달동네 반지하. 택배 기사가 큰 상자 하나를 들고 온다. 도철이 받아보니 박노진이 보낸 것이다. 상자를 열자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 새 겨울 외투 3벌, 고급 이불 세트, 전기장판, 그리고 봉투 하나. 봉투 안에는 수표와 편지가 들어있다. 도철 씨 가족에게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돈은 빚을 갚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조만간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호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박노진 올림. 도철은 편지를 읽고 눈시울이 붉어진다. 태성과 민호도 함께 편지를 본다. 아빠, 우리 이제 괜찮아지는 거야? 민호가 묻는다. 도철은 아들을 껴안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이제 괜찮아질 거야. 금요일 오전,
한성금융타워 회장실. 박노진은 민호와 도철을 다시 부른다. 이번에는 태성도 함께다. 민호야, 너한테 약속했던 거 기억하지? 재단 말씀이세요? 그래. 한성희망교육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이 바로 너야. 대학 졸업까지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할 거야. 민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정말요? 그뿐만이 아니야. 내가 원한다면 외국에서 공부할 수도 있어. 심리학이든 뭐든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면 돼. 도철이 박노진에게 깊이 고개를 숙인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네. 이건 당연한 거야. 민호가 날 살렸으니까. 박노진은 창밖을 본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인다. 그리고 도철 씨 가족 다음 달부터 회사 직원 숙소로 이사하게. 강남 쪽 깔끔한 아파트야. 회사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태성이 놀라 묻는다. 저희가 그런 곳에 살아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지. 도철 씨는 이제 우리 회사 임원이야. 임원 복지는 당연히 받아야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다. 한 달 전만 해도 당장 내일이 두려웠던 가족.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서 있다. 박노진은 민호에게 마지막으로 묻는다. 민호야, 지금 내 얼굴 어때? 민호는 한참을 박노진의 얼굴을 본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눈 밑 붉은 점 거의 안 보여요. 그리고 입꼬리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데? 좋은 일 많이 하신 거요. 그리고 이제 외롭지 않으신 거예요. 박노진은 웃는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다. 그래. 이제는 안 외로워. 너희들이 있으니까. 2달이 지났다. 한성금융타워는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재편되었다. 최기석의 빈자리는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 경영인이 채웠다. 윤동만 대표는 강등되어 일반 임원으로 내려갔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도철은 경영지원본부 특별보좌관으로 정식 발령을 받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적응했다. 현장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직원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그였다. 태성은 복학을 결정했다. 이제는 알바를 뛰지 않아도 되었다. 학비와 생활비가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요리 연습을 했다. 언젠가 자기 식당을 열겠다는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다. 민호는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갔다. 강남 쪽 좋은 학군의 초등학교.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다. 친구들이 모두 부유한 집 아이들이었고 민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친구들이 생겼다. 민호의 특별한 능력을 신기해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야, 민호야, 우리 선생님 얼굴 좀 봐봐. 오늘 기분 어떠신 것 같아? 선생님, 오늘 좋은 일 있으신 것 같은데? 입꼬리가 계속 올라가 있어. 아이들은 신기해했고 민호는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갔다. 3월 어느 토요일 오후 강남 쪽 새 아파트. 도철 가족이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깨끗한 거실, 따뜻한 온돌, 곰팡이 없는 천장. 여전히 믿기지 않는 일상이다. 초인종이 울린다. 도철이 문을 열자 박노진이 서 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다. 회장님, 어떻게 직접? 가끔은 이렇게 찾아와야지.
사무실에서만 보면 재미없잖아. 박노진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는다. 태성이 차를 준비하고 민호가 옆에 앉는다. 민호야, 학교 어때? 재미있어? 네, 좋아요. 친구들도 생겼어요. 다행이네. 그리고 여름방학 때 계획 세웠어. 미국 가볼래? 민호의 눈이 커진다. 미국요? 응. 뉴욕에 우리 재단 본부가 있어. 거기 가서 구경도 하고 좋은 대학들도 둘러보고 내가 나중에 어디서 공부하고 싶은지 미리 보는 거야. 민호는 설레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가고 싶어요. 박노진은 웃으며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리고 도철에게 묻는다. 도철 씨,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좀 익숙해졌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서요. 그래, 잘하고 있더군. 다들 자네 일 처리가 꼼꼼하다고 칭찬해. 박노진은 차를 한 모금 마신다. 그리고 창밖을 본다. 나도 많이 변했어. 예전에는 숫자만 봤는데 이제는 사람을 먼저 보게 돼. 너희들 덕분이야. 도철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회장님, 혹시 외로우시진 않으세요? 큰 집에 혼자 계시잖아요. 박노진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이제는 안 외로워. 찾아올 곳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챙겨야 할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그는 민호를 본다. 민호야, 내 얼굴 요즘 어때? 민호는 박노진의 얼굴을 찬찬히 본다. 진짜 좋아지셨어요. 눈빛도 밝아지고 주름 사이에 웃음주름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할아버지 얼굴 같아요. 할아버지 얼굴? 네. 무섭고 차가운 회장님이 아니라 따뜻한 할아버지요. 박노진은 웃는다. 그리고 민호를 꼭 안아준다. 고맙다, 민호야. 내가 날 여기까지 데려왔어. 오후 햇살이 거실로 들어온다. 네 사람은 소파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재벌 회장과 가난했던 가족. 하지만 이제는 그런 구분이 의미 없다. 그저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일 뿐이다. 같은 시각, 구치소 면회실. 최기석은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다. 재판 준비 때문이다.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최소 5년입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감형도 어렵습니다. 최기석은 한숨을 쉰다. 5년. 나오면 50대 중반이다. 모든 것이 끝난 나이다. 제가 정말 바보였죠.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미 부회장 자리에 있었는데. 최기석은 한참을 생각하다 답한다. 부족했어요. 아무리 올라가도 늘 위에 누군가 있었어요. 그게 견딜 수 없었나 봐요. 욕심이었군요. 그렇죠. 욕심. 그리고 그 욕심이 날 여기까지 데려왔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선다. 최기석은 혼자 남는다. 면회실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인다. 자유로운 하늘. 이제 한동안 볼 수 없는 풍경이다. 그 아이가 내 얼굴에서 뭘 봤을까? 최기석은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만진다. 귀, 입술, 눈. 평생 거울로 봐왔던 얼굴. 하지만 정작 자신은 자기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욕심쟁이의 얼굴. 배신자의 얼굴. 도둑의 얼굴. 그는 쓴웃음을 짓는다. 너무 늦게 깨달았다. 얼굴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것을. 살아온 대로 새겨진다는 것을. 6월 한성희망교육재단 출범식. 서울 시내 한 호텔 대연회장. 수백 명의 하객이 참석했다.
교육계 인사들, 기업 관계자들, 언론사 기자들. 무대 위에 박노진이 오른다. 옆에는 재단 이사들이 서 있고 한쪽에는 도철과 민호가 자리한다. 한성희망교육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 기회를 놓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박노진은 준비한 원고를 읽는다. 저는 평생 숫자만 보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뒷전이었죠. 하지만 한 아이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그는 민호를 무대로 부른다. 민호는 긴장한 얼굴로 올라온다. 이 아이가 우리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준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박수가 터진다. 민호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인다. 앞으로 이 재단은 매년 100명의 아이들을 선발해 대학 졸업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사가 끝나고 박노진은 민호와 단둘이 옥상 정원으로 나간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인다. 민호야, 무섭지? 조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괜찮아. 익숙해질 거야. 그리고 넌 잘할 수 있어. 박노진은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본다. 나 이제 곧 은퇴할 거야. 네. 왜요? 나이도 있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지. 그리고 난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싶어. 무슨 일이요? 재단 일. 아이들 돕는 일. 그게 내 남은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일 같아. 민호는 박노진의 손을 꼭 잡는다. 회장님, 저도 나중에 재단 일 도와드릴게요. 크면요. 그래, 약속이다. 너 커서 이 재단 물려받아.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는다. 나이 든 노인과 어린 소년. 하지만 둘 사이에는 깊은 유대가 흐른다. 해가 지기 시작한다. 서울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든다. 박노진은 민호에게 마지막으로 묻는다. 민호야, 사람 얼굴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외할머니가 그랬어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마음이 바뀌면 얼굴도 바뀐다고요. 그럼 내 얼굴은? 민호는 박노진의 얼굴을 본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따뜻한 눈빛, 편안한 미소. 회장님 얼굴은 이제 정말 좋은 얼굴이에요. 많은 사람을 도운 사람의 얼굴이요. 박노진은 미소 짓는다. 그리고 민호와 함께 석양을 바라본다. 새로운 시작이다. 둘 모두에게. 2036년 뉴욕 맨해튼. 한성재단 북미 본부 건물 30층.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자유의 여신상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인다. 겨울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온다. 단정한 정장, 잘 빗은 머리, 무엇보다 맑고 깊어진 눈동자. 21살 청년이 된 민호다. 회장님, 들어와도 될까요? 창가에 서 있던 노인이 천천히 돌아선다. 박노진. 이제 86세가 된 그는 머리가 완전히 휘어졌고 허리도 많이 굽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하다. 민호야, 왔구나. 어서 와. 민호는 회장실로 들어와 창가에 선다. 둘은 나란히 뉴욕 전경을 바라본다. 미국 생활은 어때? 적응했어? 네, 이제 거의 익숙해졌어요. 대학 수업도 재미있고요. 민호는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3학년이다. 평균 학점 3.8 교수들의 인정을 받는 우수한 학생이다. 방학마다 재단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경험을 쌓고 있다. 이번 겨울 방학 프로젝트 결과 봤어. 정말 잘했더라. 저소득층 아이들 심리 상담 프로그램 참여율이 95%나 됐다며? 네, 아이들이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어요. 자기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박노진은 미소 짓는다. 내가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지. 너도 그랬으니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10년 전 달동네 반지하에서의 기억.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던 시절.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아빠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요즘은 회사 은퇴하고 집에서 손주들 돌보느라 바쁘대. 손주들요? 응. 내 형 태성이가 결혼해서 애가 둘이야. 쌍둥이. 아빠가 할아버지 된 지 벌써 2년 됐어. 민호는 웃는다. 형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다. 형은 식당 잘 되고 있어요? 잘 되지. 강남에 2호점까지 냈대. 요리 솜씨가 정말 좋더라. 나도 한국 갈 때마다 들러. 박노진은 책상으로 가서 앨범 한 권을 꺼낸다. 안에는 지난 10년간의 사진들이 가득하다. 민호의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 중학교 입학식 사진, 미국 유학 떠나는 날 공항 사진. 하나하나가 추억이다. 정말 빨리 컸다. 어제 처음 만난 것 같은데. 저도요. 그때 회장님 처음 봤을 때가 어제 같아요. 민호는 앨범을 넘기다가 한 사진에서 멈춘다. 10년 전 한성희망교육재단 출범식 날 사진. 무대 위에 서 있는 어린 민호와 박노진. 이때 정말 떨렸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잘했잖아. 그리고 지금은 더 잘하고. 박노진은 의자에 앉으며 민호를 본다. 민호야, 나 솔직히 말할 게 있어. 뭐예요? 난 이제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민호의 얼굴이 굳는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가 나이니까. 의사도 조심하라고 했어. 심장이 약해지고 있대. 민호는 아무 말도 못한다. 박노진은 손을 들어 민호를 진정시킨다. 괜찮아. 나 충분히 살았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고, 특히 지난 10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회장님, 그래서 부탁이 있어. 이 재단 내가 맡아줄 수 있겠니? 민호는 놀란 표정이다. 저요? 저는 아직 대학생인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야. 대학 졸업하고 경험도 좀 더 쌓고 그 다음에 한 5년 뒤쯤 박노진은 진지한 눈빛으로 민호를 본다. 넌 할 수 있어.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 마음을 이해하니까. 민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할게요. 회장님이 시작하신 일 제가 이어갈게요. 박노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고맙다. 그럼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회장님 아직 오래 사셔야 해요. 그래야지. 내가 재단 물려받는 거 보고 가야 하니까. 둘은 다시 창가로 간다. 맨해튼의 마천루들이 저녁 노을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난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회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회장님 얼굴 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어디 한번 봐봐. 민호는 박노진의 얼굴을 찬찬히 본다. 10년 전보다 훨씬 많은 주름, 움푹 들어간 뺨, 가늘어진 목. 하지만 그 안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 회장님, 얼굴 정말 좋아지셨어요. 그래, 뭐가 좋아졌는데? 눈밑 붉은 점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어요. 웃지 않아도 웃는 것처럼 보여요. 박노진은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만진다. 10년 전 내가 처음 날 봤을 때 내 얼굴 어땠지? 무서웠어요. 차갑고 외롭고 뭔가 위험한 느낌이었어요. 그랬구나. 그때 난 정말 그랬어. 차갑고 외로운 사람이었지. 민호는 계속 말한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따뜻하고 편안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한 얼굴이에요. 제가 봤던 얼굴 중에 가장 좋은 얼굴이에요. 박노진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고맙다, 민호야. 내가 날 여기까지 데려왔어. 내가 없었으면 난 여전히 차갑고 외로운 노인으로 살다 갔을 거야. 민호도 눈물이 난다. 아니에요. 회장님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거예요. 저는 그냥 본 것만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박노진은 민호의 어깨를 감싼다. 관상이 뭔지 아니? 그냥 타고나는 팔자가 아니야.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의 기록이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외할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가 더 중요한 거야. 타고난 상보다 같이 만들어가는 상? 그게 진짜 관상이야. 두 사람은 약속한다. 우리 끝까지 사람들 얼굴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게 돕고 살자. 네, 약속할게요. 석양이 완전히 진다. 뉴욕의 밤이 시작된다. 건물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진다. 박노진은 민호와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본다. 10년 전 서울 달동네 반지하에서 회장님 옆에 도둑 있어요 라고 말하던 그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어 옆에 서 있다. 민호야. 네. 내가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아니? 뭐예요? 그날 내 말을 들은 거. 처음엔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들었잖아.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민호는 웃으며 답한다. 저도요. 그날 회장님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 나이 든 회장과 젊은 청년.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유대가 있다. 창밖 뉴욕의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인다. 그 별빛 아래서 두 사람은 조용히 다짐한다. 사람의 얼굴은 타고난 팔자가 아니라 살아온 날들의 기록이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함께 만들어가는 상. 그것이 진짜 관상이라는 것. 뉴욕의 밤이 깊어간다. 하지만 한성재단 건물 30층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내일을 준비한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얼굴을 밝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